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격파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 경사 충격파, 그리고 팽창파의 어떤 기본적인 모양들,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수에 따라서 유동이 음속을 통해서, 즉 음파를 통해서, 음파라는 것이 결국엔 어떤 압력의 섭동인 거죠. 그죠? 그런 섭동이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는 과정. 근데 이제 초음속인 경우에 이 음파가 전달되는 거에 비해서 물체의 이동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물체보다 어떤 유동이 물체의 존재를 알기 전에 어, 물체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런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연이 어, 이 선택한 어떤 방법이죠. 어떤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때 그 방법으로서 충격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압축의 과정으로서 충격파, 경사 충격파가 생기는 것, 반대로 팽창의 과정으로서 익스펜전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압축의 과정인 충격파 같은 경우엔 어떤 큰 어떤 에너지의 손실을 동반하는 비과역 과정이다. 비과역 과정이니까 결국 난 아이센트로픽 한 유동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팽창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역 과정으로서 팽창하는 과정은 아이센트로픽한 어떤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고 이런 물리적인 과정들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 경사 충격파의 관계식들, 이 관계식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핵심적으로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유동이 이렇게 꺾이게 될때 경사 충격파, 요 물체의 각도, 디플렉션 되어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요 경사 충격파가 도대체 몇 도의 각도로 어, 발, 발생하게 되는가? 지금 이거를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모든 챕터에서 똑같은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유체역학, 공기역학 할 때 계속 얘기했고, 이번에도 복습을 했었던 유체역학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방 컨티뉴어티,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앞쪽에서 속도 1번 상태, 그리고 충격파 이후 상태를 2번 상태라고 이렇게 뒀을 때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이 컨트롤 볼륨을 설정해 두고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유선 두 개를 입자가 옆으로 갑자기 비틀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컨트롤 볼륨에서 이 입구 쪽 면적하고 출구 쪽의 이 경사면의 면적은 두 개가 똑같다. 원리를 이용하면 m 1번하고 m 2번하고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1번 지점으로 들어오는 이 컨트롤 볼륨,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1번 지점을 통해 들어오는 m 는 로 VA니까, 그죠? 자, 그때 로1 V1A 그리고 로2 U2A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두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속도 벡터라는 것이, 속도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A면을 그려보면 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가 요게 V1, 큰 캐피털 V1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이 놈을 이렇게 나눴을 때, 왜냐하면 m라는 놈은 결국 우리 면적이 주어져 있을 때 로 v 벡터 노멀 벡터, 즉 면의 노멀한 성분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v1을 이 면의 수직한 성분을 u1이라고, 수평한 성분을 w1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멀한 성분은, 면의 노멀한 성분은 u1이니까, 그죠? 로1 u1a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가는 곳 D점에서의 유량도 로2 u2a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결국에 면적 a를 나누고 보면 로1 u1하고 로2 u2와 같아. 즉 이 경사 충격파의 수직한 속도 성분에 대해서 로1 u1하고 로 u가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로1 u1은 로2 u2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모멘텀 이퀘이션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벡터 방정식이니까, 그죠? 자, 속도 벡터가, 자, V라는, 자, 여기서 모멘텀 방정식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고,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고, 그러면 모멘텀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면에 대해서 속도 벡터 dm 다트, 그죠? 시간항이 없으니까 이놈이 뭐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면이 있을 때 이 서피스를 통해서 P, 그죠? 노멀 벡터 d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을 생각하면, 자, 속도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방향을 생각을 한다면 XY 또는 면의 수직한 성분, 평행한 성분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V 벡터 dm 다트 성분을 보면 이게 1번 지점에 m1 다트가 되고 이놈이 m2 다트가 되고, 그죠? 그러면 탄젠셜한 성분이란 것은 W, 즉 평행한 속도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W1과 W2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평행한 방향으로는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요 A점과 D점을 생각하면 압력의 면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옆에 측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은 0이죠. 그죠? 왜냐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 사이에서만 압력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옆방향으로는 압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압력의 변화가, 즉 탄젠셜한 방향으로는 압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바로 그냥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W1하고 W2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측면 방향, 즉 그러니까 이 샥 웨이브의, 어블릭 샥 웨이브의 평행한 속도 성분은 두 지점을 지나도 변화가 없다. 압력의 변화가 있어야 모멘텀의 변화가 있고 속력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죠? 평행한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요 V 벡터 중에 W가 아니고 이제 U에 대한 얘기죠. 그죠? 똑같이 왼쪽 항을 써보면 이게 M1 다트고 이게 M2 다트죠.
근데 뭐 A1과 A2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죠? 이제 이놈이 되고, 반면에 이제 여기 이제 수직한 성분 같은 경우엔 이제 압력도 달라질 겁니다.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니까 어, 그게 뭐 마이너스 P1, A1, P2, A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이 식에서 면적은 다 똑같은 놈이고, 식을 정리해 보면 P1 더하기 로1 U1의 제곱하고 P2 더하기 로2 U2의 제곱이 두 개가 같다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 개의 관계식을 얻었고,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이제 로 V 이놈이 이제 dm 다트에 해당되겠죠. 그죠? 로까지 포함해서 유출입되는 질량유량이 이 총 에너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총 엔탈피에 관한 식이 될 것이고, 그죠? 결과적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 압력에 대한 요 식을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압력이 한 2를 왼쪽에 오른쪽에 그대로 두고 식을 전개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일한 식을 얻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압력이 여기 인터널 에너지에다 로분의 P가 더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토탈 엔탈피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 그래서 이 토탈 엔탈피의 보존 관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엔탈피는 CP T0, H0는 CPT0가 되고, 그냥 H는 그냥 CPT가 되겠죠. T0를 뭐라 부릅니까? 전 온도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속도는 U 제곱 더하기 W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4개의 관계식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밀도를 모르고 U2를 모르고 속도 즉 성분을 모르고 압력을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를 모르고, 그죠? 총 5개의 어떤 관계식이 될 테고, 또 P는 로알티가 적용이 되니까 총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은 이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4개랑 P는 로알티를 이용하면 결국엔 U, W, P, T 이런 걸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 관계식은 얘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 베타를 알 경우에 속도 V1을 알면 이 각도와 같은 게 뭡니까? 이 각도와 같은 게 이게 베타죠. 그죠? 이 베타를 아니까 V1 코사인 베타가 W2가 되고 V1 사인 베타가 U1이 된다. 이 관계를 알 경우에, 그죠? 이 관계를 알 경우에 우리가 이 마하수와 얘들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마하수와 이 베타 그리고 각도가 디플렉션 되는 이게 세타가 되겠죠. 그죠? 유동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물체의 각도만큼 휘어져 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unknown이 현재 정해져야 되는 것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도가 세타로 기울어져 있을 때 여기서 유동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마하수 M1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놈은
베타만큼 경사 충격파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 이 M2의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관계식들을 지금 쭉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W21하고 W2가 아니고 W1이죠. 그죠? 근데 W2하고 똑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측면 방향, 즉 평행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속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즉 모멘텀에 어떤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변화가 있는 건 이 경사 충격파의 수직한 속도 성분에 대해서만 지금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옆으로 싹 치우쳐서 생각을 해보면, 모멘텀의 입장에서 보면 U1과 U2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수직 충격파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U1과 U2 간의 관계는 노멀 샥 웨이브와 같은 관계식을 같은 원리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속도 성분에 대해서는 수직 충격파의 의미가 되니까요. 이건 평행한 속도 성분의 변화가 없다. 평행한 방향으로 모멘텀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충격파 관계식으로부터 U2를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 속도 성분들을 다 표현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 직접 그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관계식으로부터 과연 이 베타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는가? 유동은 분명히 세타의 각도만큼 기울어져 나가는 건 이미 기하학에서 결정되어 있는 놈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안다는 것은 마하수를 안다는 것과 같죠. 그죠? 자, M1은 V1 나누기 루트 감마 R T1으로 주어지니까, 그죠? 1번의 상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노운 하나가 이제 베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베타를 결국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노멀 샥 웨이브, 즉 노멀 샥 릴레이션이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노멀 컴포넌트 U1이 U2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수직 충격파 관계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행한 방향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의 베타의 각도를 우리가 결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수직한 속도 성분, 자, M1의 노멀 방향 성분은 뭡니까? M1의, 왜냐면 이 각도가 베타입니다. 그죠? 마하수랑 속도의 관계랑 똑같죠? 그죠? 왜냐면 온도가 똑같으니까 M1 사인 베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수직 충격파 문제입니다. 이놈의 마하수가 M1N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곳에 M2N이 얼마인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충격파 관계식에서부터 우리가 이거 M2N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M1N 책에는 N,1로 써놨네요. 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m1n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죠? 또 상류의 마하수를 알면 밀도비나 압력비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밀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2 오버 로1. 이게 앞쪽에 8장의 수직 충격파 관계식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곱분의 감마 플러스 1 m1n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압력비는 p1분의 p2는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분의 2 감마의 m1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압력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한 즉 실제 유동의 마하수는 m1인데 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수직한 속도 성분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수직한 속도 성분 오직 사인 베타로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수직 충격파 문제에서 상류의 마하수가 m1n이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쭉 적용하면 마하수도 찾을 수 있고 속도와 압력도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m2n을 찾았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m2n 이 값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m2죠. m2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각도와 관계를 알면 되죠. 이 전체 각도가 베타니까 결과적으로 m2의 사인 베타에서 세타 각도를 요 전체 각도가 베타니까, 그죠? 세타를 뺀 각도의 사인 성분이 m2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m2라는 놈은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분의 m2n으로 결정될 수 있겠죠. 마하수는. 그죠? 근데 여전히 저 베타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이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속도 성분에 대한 기하학적인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이 그림에서 찾아낼 수 있는 관계식을 다 찾아내 보면 요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속도에 관한 관계식으로 식을 찾아내 보면, 그래서 W1과 W2 같다는 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탄젠트 베타는 W1분의 U1이 되고, 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는 W2분의 U2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자, 그래서 이 W1과 W2가 같으니까 결국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써보면 요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라는 놈이 뭐가 되냐면 U1분의 U2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이 관계식에서 그죠? 앞의 관계식에서 로1 U1이 컨티뉴어티에서 로2 U2라는 걸 아니까 이 관계식은 뭐가 되냐면 로2분의 로1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2분의 로1을 이렇게 아는 거니까 요걸 갖고 오면 2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 m1n의 제곱분의 감마 플러스 1의 m1n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m1n은 이렇게 놓고 보면 m1n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m1n이라는 것은 앞에서 m1n은 제일 첫 번째 식이죠. m1 사인 베타였습니다. 그죠?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어.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은 M1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오직 사인 베타와 세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관계식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베타와 세타를 서로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어, 저 식을 이제 좀 더 간결하게. 근데 결정적으로 세타가 주어져 있고 M1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베타를 찾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저 둘을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식들 있죠. 그죠? 어, 저 합공식, 예를 들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두 개를 곱한 놈.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세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뭐 이런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어,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를 C라고 하고 탄젠트 베타를 A, 탄젠트 세타를 B라고 두면 C는 1 플러스 AB분의 A 빼기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지금 B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C 플러스 A, B, C는 A 빼기 B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C 더하기 1, B는 A 빼기 C가 되고, 그죠? 그래서 B라는 놈은 탄젠트 세타인데, 저 놈은 1 플러스 AC 분의 A 빼기 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이 C라는 놈은, 자, 여기서 C라는 놈은 이 위의 관계식에서부터, 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 C라고 뒀으니까 이놈은 탄젠트 베타인데 그놈은 A입니다. 그죠? A고 어떤 함수인데 이놈은 감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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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 베타 마수 베타로 표현되는 어떤 관계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여기에 C라는 놈은 A 곱하기 어떤 베타만으로 표현되는 놈이고 A도 베타의 함수고 그죠? 그래서 탄젠트 탄젠트 B가 탄젠트 세타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결국엔 이게 어떤 함수가 될 텐데 그죠? 그 함수라는 놈은 베타 그리고 감마 마수로만 표현되는 어떤 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책의 9.23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수해서 정리를 해보면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이 코탄젠트 베타 m1 제곱 감마 플러스 코사인 2베타 플러스 2분의 m1 제곱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1로 표현된다. 자, 이 식을 볼 때 이 식 자체를 막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요지는 그거죠. 세타하고 베타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수와 베타를 알면 세타를 알 수 있고, 그죠? 또는 마수를 알고 세타를 알면 이 관계식을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문제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우리 과제 중에 이걸 이제 매틀랩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저 관계식을 그려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M과 마수와 세타를 안다면
마하수와 세타를 안다면 베타를 찾아낼 수 있는 지금 관계식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블릭 샥 정리를 해보면 경사충격파를 가로지르는 어떤 변화라는 것은 수직한 속도 성분이 중요하다. Normal to the wave. 웨이브의 수직한 어떤 속도 성분의 요소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수직한 경사충격파의 수직한 속도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노멀 샥에 대한 어떤 관계를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유도해 봤던 식이 이 관계식이죠. 여러분들 한번 산수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노멀 성분을 알 수 있고, 그죠? 노멀 성분을 알면 테이블을 뒤쪽에 봐도 되고, 그죠? 우리가 이미 그 관계식으로부터 밀도 B, 압력 B, 그죠? 마수,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식의 솔루션을 이렇게 미리 구해 놓은 게 책에 우리 교재에 그림 9.9네요. 책 교재에 그림 9.9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디플렉션 앵글, 즉 이 판 이렇게 있을 때 요게 굽어 있는, 즉 유동의 흐름이 굽어 있는 저 각도를 디플렉션 앵글이라고 우리가 두고, 그 다음에 그때 샥 웨이브의 앵글, 즉 발생하는 충격파의 각도를 베타라고 두면 그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걸 테이블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마하수의 함수가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마하수와 이 각각의 선은 마하수가 일정할 때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상류에서 오는 유동의 마하수가 3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을 따릅니까? 이 선을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디플렉션 각도가 예를 들어 20도다. 그러면 여기 20도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그죠? 두 개의 만나는 점이 존재하죠. 그죠? 두 개의 만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각도라는 것을 보면 대략 요 값은 그냥 대략 치겠습니다. 38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거의 82도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 여기 20도니까 각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20도일 때 솔루션이 38도가 되는 이런 선이 하나가 있고, 또 아주 수직하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런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약한, 각도가 약하다 해서 weak이고, 이놈이 strong한 놈이 됩니다. 대부분 이 수학적으로는 이 두 개의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자연계의 많은 문제는 이 weak 솔루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으로 세타가 세타 맥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마하 3이면 디플렉션 앵글이 쭉 크게 증가하면 샥웨이 베타도 크게 증가하죠. 쉽게 말해서 밑면의 각도가 커지면 충격파의 각도도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대 각도가 존재하죠. 즉 디플렉션 각도가 40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하수가 3인데 이 각도가 예를 들어 40도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값도 존재하지 않죠.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충격파가 경사 충격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요런 형태로 요 모서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detached, 그러니까 수직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경사 충격파로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사 충격파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각도가 세타 맥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이 각도가 세타가 아니고 이놈이 베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이 세타가 되죠, 그죠? 델타 세타가, 이 그래프가 이제 정의가 조금씩 다른 그래프인데 자, 쉽게 말해서 마하수가 3일 때 최대로 갈 수 있는, 즉 이 안쪽 영역 3일 때 이 안쪽 영역이 실제로 경사 충격파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태치드 되어 있을 때 오블릭 샥 웨이브가 이 코너에 딱 붙어서 존재할 때 최대의 디플렉션 앵글을 이 왼쪽 그래프를 그냥 다르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세타, 베타, 마크 넘버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경사 충격파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매틀랩으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됐듯이 세타맥스, 어떤 마하수 M1이 주어져 있을 때 세타맥스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쐐기가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문제죠. 세타가 있을 때 여기 벽면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는 점성을 지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그냥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쐐기처럼 생겨 있는 이놈의 디플렉션 앵글이 세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세타가 세타 맥스보다 작다고 하면 그때 요 앞에 딱 그 코너 모서리에서부터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 베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트맥스보다 작으면 two straight oblique shock solution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해봤듯이 예를 들어 마하수 2고 세타가 15도다. 그럼 이 그래프로 가서 마하수가 2고 그죠? 이때 세타가 15도다. 라고 하면 베타는 몇 도입니까? 40 몇 도하고 거의 80도 정도. 그죠? 45도, 80도네요. 그죠? 두 개의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자연계는 윅 솔루션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윅 솔루션이 생겼다는 것은 M2가 즉 이쪽의 마하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트롱 샥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건 좀 이따 따져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M2가 1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경세 충격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수직 충격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지의 경우에 하고 코너 플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맥스보다 이렇게 큰, 즉 웨지의 각도가 커지게 되면 더 이상 경사 충격파 물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일부 구간은 노멀 샥처럼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어느 구간은 서브소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점성 경계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타가 세타맥스보다 낮다면 모든 곳에 지금 현재 유동은 초음속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사충격파로서 물체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맥스 각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세타가 0도다. 세타가 0도다. 그리고 0도일 때, 자, 세타가 0도다. 인데 그때는 충격파 각도가 0도거나 즉 충격파 안 생기는 경우죠. 또 극단적인 경우가 90도의 두 개의 솔루션이 있죠. 이 90도인 경우가 뭐겠습니까? 노멀 샥 웨이브 또는 마크 웨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타 맥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또 그 효과들을 보면 이제 마하수가 증가했을 때 마하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에서. 자, 여기에 보면 선이 1.1, 1.2, 1.3, 1.4 이렇게 되듯이 자, 디플렉션 앵글이 예를 들어 15도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마하수가 감소할수록 그죠? 제일 끝에 있는 게 마하수 15입니다. 마하수가 감소할수록 샤크웨이브 앵글은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샤크웨이브 앵글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마하수가 2.0인 경우랑 5.0인 경우를 보면 둘 다 디플렉션 앵글이 20도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마하수가 2.0일 때 20도였으니까 20도 기준으로 마하수 2.0일 때 50, 한 3도 정도 되고 5.0이면 4하고 6 사이니까 그죠? 한 30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53도고 충격파 각도가 이렇게 높고 자, 마하수 5.0일 때는 베타가 30도니까 물체와 이루는 각도는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파가 물체 표면에 매우 가까운 위치로 가겠죠. 마하 10 정도 되면 저 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마하수 15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플렉션 앵글이 20도일 때니까 한 24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마하수 15면 충격파와 물체가 이루는 각도가 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체 표면에 충격파가 쫙 붙어 있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마하수 2.0이고, 베타가 53도니까, 노멀 성분은 mn1을 구하면, m1 사인 베타니까, 그죠? 그 계산해 보면, 노멀 성분의 마크 넘버는 1.6이고, 그 마하수 1.6일 때 압력 B를 찾아보면 2.82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마크 넘버 M1이 5일 때 노멀 속도 성분을 보면 2.5 정도가 되네요. 그럼 그때 압력 B를 보면 7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 표면에 여기 물체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이거는 대기압의 2.8배인데 반해서 이 물체는 압력이 거의 7배에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면에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압력이 자율의 7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 7배만큼 큰 압력의 X방향 성분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항력이 되는 거죠. 비행하는 방향의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7배가 됐으니까 지금 마하수 2일 때 비해서 항력이 2.8에서 7배가 됐으니까 항력도 그만큼 2.8분의 7
정도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배수만큼. 즉 마하수가 커질수록 압력으로 인한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보시면 세타가 20도일 때를 보면 자, 그래서 M1이 증가를 하면 베타는 감소하고 M1이 감소하면 베타는 증가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타가 20도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하수가 1.8 그리고 여기에 닿는 곳이 약 1.84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하수가 1.84보다 이게 잘못됐네. 1.84보다 큰 게 아니고 M1이 작으면 디태치드 샥이 되는 것이죠. 즉 경사 충격파에 대한 솔루션이 없으니까 그죠? 디태치드 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마하수가 일정할 때 웨이브 이 물체의 디플렉션 앵글이 세타가 증가했다. 10도에서 20도로 증가를 했다. 그러면 베타는 39도에서 53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죠? 물체가 뾰족해질수록 각도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노말 성분을 또 구해보면 1.26,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서부터 찾아보면 압력비는 1.7 정도 되고 요거는 2.8 정도 됩니다. 당연히 뭐 이건 그냥 면적이 커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죠. 그죠? 근데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디플렉션 앵글이 결국 커지면 저기에 작용하는 압력 자체도 자, 각도가 커지니까 항력이 커지는 거죠. 디플렉션 앵글이 커지면 똑같은 압력이 작용하더라도 각도가 커지면 X방향 성분이 더 많아지니까 그죠? 항력이 커질 겁니다. 근데 압력도 약 한 5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항력이 더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압력 항력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고 결국에 우리들이 알고 싶은 건 압력이 어떻게 커지는지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그죠? 압력에 대한 관계식은 여기에 이 앞쪽에 여기에 주어져 있죠. mn1만 알 수 있으면 P1분의 P2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관계식이고 꼭 그걸 하지 않더라도 수직 충격파 테이블을 이용한다든지 그 관계식을 바로 이용하면 압력비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타, 베타, 마크 넘버,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사 충격파 그것이 또 어태치드 될지 디태치드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마크 넘버 베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노말 성분을 찾을 수 있고 노말 성분을 알면 압력비나 밀도비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얘기의 어떤 결론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제 스트롱 솔루션들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블런트 바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뭐를 실험한 걸까요? 이건 이제 풍동 실험할 때 뒤쪽에 붙이는 스팅입니다. 요만큼 딱 잘라내 놓고 보면 이게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생긴 이 뭐 하고 같습니까? 여기에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보여주죠.
그죠? 이게 이제 리엔트리, 지구 재진입, 즉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유인 비행이 성공했었죠. 그죠? 어, 저 캡슐입니다. 리엔트리 캡슐입니다. 얘가 지구로 마크 넘버 8, 뭐 실제 마크 넘버 20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마하수 8로 이렇게 재진입할 때 이 디태치드 샥, 물체에 붙어 있지 않는 이런 샥 웨이브가 이렇게 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앞쪽이 블런트하다. 이거 우리말로 무딘 물체, 무디다. 그죠? 앞이 무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앞이 무딘 물체에는 항상 이렇게, 충격파가 디태치드, 떨어져서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물체로부터 충분히 멀면 앞에서 들어온 놈이 그냥 반듯하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놈이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에 요 유동의 흐름에 유사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체 가장 중앙에 있는 놈은 결국 수직 충격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충격파가 있는 이 근처 영역에는 아음속 구간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이 점선을 소닉 라인, 음속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이 안쪽은 서브소닉이 되고 이 바깥쪽은 슈퍼소닉이 됩니다. 이건 경사충격파 문제와 똑같죠. 예를 들어 여기 D점을 생각하면 눈이 반듯하게 들어왔는데 이 주변 유동에 의해서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럼 이 휜 각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요 지점의 압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저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경사충격파 관계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 물체의 표면과 평행한 방향의 속도 성분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렇게 더 많이 휘어지는 형태로 유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동이 이렇게 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선의 안쪽의 영역 C점과 C'을 보면 되겠죠. 요 C 프라임 안쪽이 이제 소닉 라인 안쪽이니까 아음속 구간입니다. 근데 이 충격파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가까운 완벽하게 수직인 곳은 요 딱 중심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곳은 약하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휘어져 있습니다. 그죠? 충격파가 휘어져 있고 그럼에도 경사 충격파처럼 유동의 각도를 바꿔냈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C 지점의 상태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 세타, 베타, 마크 넘버 관계식에서부터 지금 M1이 1보다 큰 라인이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자 수직 충격파에 해당되는 놈이 요 A 점이죠. 그죠? 요 A 점이고 이게 밖으로 갈수록 각도가 점점 이제 90도에서부터 89도, 87도 이렇게 쭉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 구간을 지날 때 여기는 분명히 충격파의 각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소닉이 됩니다. 슈퍼소닉에서 서브소닉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놈이 여기서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C 지점이 되고 C 프라임 지점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C 지점이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C 프라임 지점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마하수가 1인. 그래서 이 위쪽은 다 마하수 M2, 즉 충격파 이후에 속도가 다 아음속인데 C 프라임 지점 이후로는 M2가 1보다 큰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갈수록 이제 D점, E점, 이 점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C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트롱 샥, 즉 경사 충격파인데 그 경사 충격파가 각도가 너무 커가지고
스트롱한 겁니다. 그래서 아음속이 되는 구간이고 서브소닉이 되는 구간이고 요거 이하가 이제 슈퍼소닉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직 충격파 근처에서 발생하는 경사 충격파인 경우에는 이 그래프상의 이 위쪽의 어떤 솔루션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자연계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위크한 솔루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 둘 중에 어떤 이렇게 수직 충격파와 연관되지 않는 이런 답을 찾을 때는 여기에서 위크한 솔루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블런트 바디, 무딘 물체 주변에서는 노멀 샥과 어블릭 샥이 항상 공존하고 이때는 스트롱 어블릭 샥이 어블릭 샥인데도 노멀 샥처럼 작동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주 특수하고 좀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위크한 솔루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우주 재진입이라든지 우주 발사체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 수충격파가 매우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 구간, 정체점이 있는 여기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겠죠. 그죠? 어쨌든 수직 충격파 기준으로 보면 으로 봐도 요 토탈 엔탈피가 보존되니까 그죠? 총 갖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뀌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구간에선 사실 마하수 8 정도 되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공기가 더 이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산소가 분리되고 또 이온이 발생하고 그러면 공기 자체에 화학적 반응이 발생해 가지고 조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기가 이와 같이 불탄다고 표현하는데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불타게 되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자, 토탈 엔탈피 관계식 CPT0는 이제 CPT 플러스 2분의 1 V제곱 이 관계식으로 구한 T0가 결국에는 이 정체점의 온도가 되겠죠. 그죠? 전온도. 이 T0, 이론적으로 구한 이 T0에 비해서 실제 저 정체점에서의 온도는 사실 화학 반응 때문에, 흡열 반응 때문에 상당히 낮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점에 이론 값은 뭐 수천도, 좀 극단적으로 보면 만도까지도 도달합니다. 근데 실제 리엔트리 바디에서 한 최대 2000 몇백도, 3000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공기가 어떤 화학적인 조성을 다 바꿔내는 그런 유동을 우리가 특별히 슈퍼소닉 중에서도 하이퍼소닉 플로라고 부릅니다. 하이퍼소닉 플로도 결국에는 초음속 유동인데 특히 이런 고열로 인한 어떤 반응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퍼소닉 플로, 극초음속 유동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블릭 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웨지나 콘 그리고 이 어블릭 샥이 공학적으로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